강아지 자살 다리로 유명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오버튼 다리. 강아지가 자살을 한다고? 다리 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수백 마리의 강아지들이 뛰어내렸다. 수백 마리가요? 어머. 어느 날부터인가 강아지들은 오버튼 다리의 3분의 2 지점에서 멈춰 섰고 갑자기 15m나 되는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왜 그래? 이렇게 다리 아래로 몸을 내던진 강아지는 무려 600마리. 뭐? 너무 많은데 숫자가? 일명 강아지 자살다리로 불리는 이곳 오버튼 다리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 불안하다. 영국 스코틀랜드 덤버턴주 밀튼 마을에 위치한 오버턴 다리는 1895년 세워진 것으로 높이 15m, 두께 45cm의 단단한 화강암으로 지어져 있다. 밀튼 마을과 오버튼 하우스를 연결해주는 이 다리는 오랜 세월 이 지역의 명소이자 마을 사람들이 즐겨 다니는 산책 코스였는데 2005년 이 마을에 사는 여성 도나 쿠퍼 역시 자신의 반려견 벤과 함께 오버턴 다리 위로 산책을 나섰다. 그런데 다리의 3분의 2 지점을 건넜을 무렵 갑자기 멈춰선 벤이 화공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귀신 보면 짖는다고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미처 손쓸 새도 없이 15m 다리 아래로 몸을 내던지고 마는데 추락한 배는 등과 발, 턱이 부러져 온몸이 심하게 뒤틀려 있는 끔찍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놀란 쿠퍼는 다친 벤을 안고 황급히 동물병원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벤은 끝내 사망하고 만다. 저기는 강아지 산책시키고 싶지 않겠다. 괜히 목줄 없이는 안 되지. 목줄 달아서 큰 강아지는 무섭잖아요. 근데 왠지 저 지점 지나가기 싫을 것 같아. 오버튼 다리에서 투신한 건 그녀의 강아지만이 아니었는데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600마리의 강아지가 스스로 다리 아래로 몸을 내던졌으며 근데 이 가운데 50마리는 사망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강아지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떨어지기 직전 허공을 향해 사납게 짖었다는 것. 진짜? 두 번째, 강아지들이 뛰어내린 곳이 다리의 3분의 2 지점에 있는 똑같은 난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콜리다 리트리버처럼 주둥이가 긴 종류의 강아지들만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수많은 연구를 거듭했지만 아직까지도 오버튼 다리에서 강아지가 뛰어내리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오버튼 다리 입구에는 개가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 장의 경고문만이 붙어 있다고 한다. 오버튼 다리 위 3분의 2 지점.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들이 스스로 뛰어내린 기이한 현상. 이 위험한 다리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강아지 집단 투신, 죽음의 다리인데요. 600마리의 강아지들은 왜 오버튼 다리에서 스스로 떨어진 걸까요? MC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 긴 다리 중에서 딱 그 특정한 부분에서만 떨어졌다고 하는 게 정말 미스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때는 1908년 오버툰 다리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아기를 오버툰 다리 아래로 집어 던지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후 그 다리에서 홀령이 보인대요. 근데 신기한 게 개들이 떨어진 그 지점이 바로 그 아기가 던져진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해요. 3분의 2 지점. 그렇죠. 일이야. 귀신이 개들을 떨어지게 만든 게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왜 개들이 허공을 보고 짖으면 귀신을 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소름 돋게도 이 오버툰 다리의 강아지들도 허공을 보고 짖다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개들이 귀신을 봤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소름 끼친다. 뭐 그런 속설이 있긴 있죠. 뭐 개들이 귀신을 본다. 그런데 저 위치에서 개들이 뛰어내린다는 이 현상 자체가 이상한 현상인데 그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귀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더 믿기 어렵고 더 이상한 현상이 사실이라고 그거를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저런 게 저주나 뭐 어떤 뭐 악령 이런 것 때문에 된다 그러면 사실 세상에 악령, 조지 이런 걸로 유명한 곳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뭐 다 그럼 뭐 개들이 뛰어내리고 뭐 좀. 안 놀라시네.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다리의 어떤 구조에서 개들을 뭔가 자극하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짐작을 좀 해봅니다. 역시 과학적이다. 자,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과학자분들은 이렇게 냉철해지십니다. 네. 자, 김범준 교수님도 절대 또 귀신 때문에 짖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뭐 당연하죠. 제가 집에서 몰티즈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강아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요. 예. 하지만 청각하고 후각은 좋죠. 뛰어나죠. 그런데 그 보고된 거에 의하면 산책을 시키는 사람이 아무런 것도 보지 못했는데 강아지가 뛰어내렸다고 하잖아요. 네. 시각이 사람보다 좋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제가 강아지 키워본 것에 의하면 강아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홀령을 보고 뛰어내렸을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청각은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서 뭐 초인종을 누르거나 그럴 땐 누르기 전에도 금방 현관 쪽으로 달려가거든요. 맞아. 아무것도 못 안 듣는. 진짜 신기해. 그래서 시각 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무언가 오해를 해서 강아지가 뛰어내렸을 수는 있지만 일단 사람이 보고한 홀령을 봤다는 시각 정보를 이용했을 리는 없습니다. 아, 청각이면 청각이지. 자, 그렇다면 저주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동물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아지 자살다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강아지가 정말 자살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학자 입장에선 또 어떤 생각이신지. 사실 이게 굉장히 과학계에서도 많이 논의됐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동물은 자살 안 하는데 사람만 자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를 자살을 연구했던 이제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인 토마스 조이너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런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감정도 느끼고 그리고 자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처럼 우울증을 느끼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동물보호단체 PDSA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4마리 가운데 1마리는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영국 내에만 46만 5천 마리의 반려견이
산책도 하지 못한 채 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 5시간 이상인 반려견의 수도 230만 마리에 달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강아지의 우울증과 자살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이유가요. 사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죽는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지만 그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살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물의 경우가 또는 강아지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의지로 스스로 이게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네. 근데 분명히 그러한 행동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식음 전폐를 할 때.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생명체들이 다 느낄 텐데 굉장히 우울하고 이 무기력증이 유발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개체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구석에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죽음에 이르는 케이스들은 있다는 걸로 봐서 사실 이제 우울증이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물도 사실은 자살에 이르는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가능하다. 저는 장동건 박사님하고 다른 의견인데요. 장동건 박사님 후반에 했던 이야기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정말 독특한 행위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은 죽고자 하는 충동이 먼저 있어야만 우리는 그 행위를 자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가 정말 어떤 행동을 해서 죽음에 이를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강아지가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택했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답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도 뭐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오수의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불이 났는데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지금 600마리가 그런 습성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뭔가 더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자,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들이 자살했다. 이 점이 또 정말 미스터리한데. 자, 김범용 교수님은요. 자살이 아니라면 강아지가 오버툰 다리에서 뛰어내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아지가 스스로 뛰어내린 이유는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착시 현상? 착시 현상. 이 강아지가 이 다리에서 뛰어내린 지점을 유심히 보셨나요? 거기가 3분의 2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U자형의 맞아요. 튀어나온 부분. 네. 그렇죠. 거기를 강아지가 그렇게 키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난간보다 눈높이가 비슷하거나 약간 아래에 있는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너머가 15m 아래로 떨어지는 곳인지 아니면 여기가 평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난간을 넘을 정도의 근력은 있는 그런 강아지들이라면 얼마든지 착각을 하고 뛰어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로 다름 아닌 소리와 저도 연관을 짓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강아지가 갑자기 짖다가 뛰어내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외할머니 집이나 아니면 친척 집에 갔을 때 개 키우는 집이에요. 개들이 가만히 있다 언제 짖나요? 소리 들려. 주변에 그렇죠.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데 자기 주인 발자국 소리인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개 입장에서 이거는 좀 수상하다. 이거 뭔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개 청각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다리 지점에 왔을 때 막 짖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개가 뭔가 소리가 들렸고 공포감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액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사실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가 뛰어내렸다. 과학자 입장에서 흥미로운 거예요. 뭐가 있는데?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가설이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오버툰 다리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핵 잠수함 정박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50에서 120데시벨 정도 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 소리의 근원지 바로 옆에서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 그럼 굉장히 높은 소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핵잠수함 소리가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안 들릴지 몰라도 청각이 발달한 개의 특성상 뭔가 어떤 소리로 인해서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경험을 알듯이 개들이 소리에 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죠. 천둥 소리 들려도 반응하기도 하고 비행기 소리가 굉장히 막 강하게 지나가지고 그런 소음에 반응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청각과 공포심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리를 듣고 짖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뛰어내리기까지 했을까요? 그러게. 주인이 부르는 소리로 들었나? 제가 이야기한 시각적 착시와 함께 얘기했어요. 콜라보가 돼서. 뭔가 위험을 느껴서 공격하고 싶어 하는데 뭔지 위험한 상황을 몰랐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뛰어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뭔가 공포가 오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데 강아지 종의 경우에도 내가 이때 공포를 느끼는 어떤 소리가 왔을 때 액션을 취하면서 당장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거나 행동을 취했을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공포감 같은 걸 자극하는 소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범종 교수님은 시각적인 착시를 원인으로 지목하셨고 장동선 박사님은 소음으로 인한 공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다빈치 노트에서 오버툰 다리 실험을 이거를요. 네, 직접 재현을 했어요. 함께 보시죠. 오버툰 다리 위 강아지들의 이유 없는 투신. 우리는 수백 마리의 강아지가 뛰어내린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와. 야, 이건 또 어떻게 재현했을까? 먼저 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버툰 다리의 높이, 너비, U자 모양의 굴곡까지 정확히 분석해 실제 미스터리가 일어난 장소와 유사하게 제작했다. 우와. 똑같다.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실험에 함께할 강아지 군단까지 준비 완료. 오버툰 다리에서 뛰어내린 코가 긴 아이들만 모였다. 선수 1번. 긴 코 셔틀랜드 쉽독 키오. 어유 멋있다. 선수 2번. 똘똘이 보더콜리 버디. 선수 3번. 아이고. 약간 김범종 순둥이 교수님 같지 않아요? 골든 리트리버 상덕이.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죠? 네. 그럼요. 되게 잘생겼어요. 선수 4번. 날쌘돌이 만능견 셰퍼트 맥스. 그리고 선수 5번. 납작코 퍼그 결이도 혹시나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곽재식 작가님 같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들의 안전을 위해 애견 훈련 31년 차 이웅정 소장님과 함께 실험을 진행했다. 사실 저도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아는 기본 상식 선에서는 뭐 소리도 반응하고 뭐 이렇게 다 할 거라고 생각은 들고는 하지만 테스트 실험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그게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첫 번째 가설. 강아지의 시야에서는 다리 난간이 울타리처럼 보여 뛰어넘은 건 아닐까? 우리가 개 시선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시각 실험은 가장 작은 퍼그부터 눈높이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람의 시야인 180도보다 더 넓은 270도까지 보는 강아지. 강아지의 시야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360도까지 조절 가능한 카메라를 부착했다. 강아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키가 가장 작은 퍼그 결이. 퍼그의 눈높이에서는 다리 난간이 어떻게 보일까? 드디어 난간에 도착한 퍼그. 저게 뭐야? 키가 작은 퍼그의 눈에는 막힌 벽만 보일 뿐이다. 퍼그는 반응 없다. 셔틀랜드 쉽독
키오. 오, 얘는 가능성이 신나게 있어 보여. 방방 뛰며 오버툰 다리로 준비가 돼 향하는데 있네. 쉽독의 눈에는 다리 난간이 보일까? 퍼그와 달리 난간의 윗부분까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다리 난간을 넘어 가지는 않고 발만 걸친다. 궁금해하긴 하는구나. 살피네. 그러게요. 다리 넘어가 궁금한 쉽독. 가려다가 다시 한 번 더 뛰어넘지는 않고 보고만 간다. 2번 선수 셔틀랜드 쉽독 난간에 발만 걸쳤다. 키에 따라 다른 시야를 보여준 두 강아지. 그렇다면 키가 클수록 다리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닐까? 앞선 두 강아지보다 눈높이가 높은 보더콜리 버디, 골든 리트리버 상덕이, 5마리 강아지 중 키가 가장 큰 셰퍼드 맥스. 셰퍼드는 몰라. 그죠. 오. 그러나 3마리 모두 시각 실험에 반응하지 않았다. 셔틀랜드 쉽도 오늘 키오가 이제 관심을 가졌잖아요. 이때는 키오의 가장 특징은 여기서 평상시에 어질리티 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질리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있다 보면 보호자가 시킬 때가 됐는데 시키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호기심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꾸 뛰면서 왔구나. 아, 그래서 펄짝펄짝. 교육하던 게 있으니까. 착시 때문이 아니라면 강아지만 들을 수 있는 특정 소리 때문에 다리에서 뛰어내린 건 아닐까? 강아지의 청각 가설에 대해 수의사에게 물어보았다. 강아지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굉장히 16배 정도? 이 주파수 영역이 사람이 듣는 주파수하고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소리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짚고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강아지의 가청 주파수는 최대 45,000Hz에 달하는데 두 번째 가설, 강아지는 특정 소리에 반응해서 뛰어내린 게 아닐까? 자동차 소리만 듣고도 다 구분한다고 해요. 주인 차인지. 맞아. 시동 끄는 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주인차를? 그래서 준비한 비장의 무기. 오버툰 다리 밑을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를 준비하고 청각 실험. 강아지 귀에만 들리는 25,000Hz의 주파수. 과연 강아지는 이 소리에 반응을 할까? 먼저 느긋한 성격 탓에 평소 외부 소리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퍼그.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어떡해. 분명 다리 건너편에서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선수 버그 반응 없다. 쉽독 리트리버 콜리 역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선수 셰퍼드 맥스. 5마리의 강아지 중 청각이 가장 예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셰퍼드라면 소리에 반응하지 않을까? 과연 멈춰서긴 했지만 셰퍼드도 반응하지 않았다. 소리에 반응한 강아지는 없었다. 소리가 아니고 다른 소리지 그렇죠. 않았어요. 네, 뭔가 관심을 그렇겠죠. 일단 개들 나오는 영상을 봐서 괜히 좀 기분이 좋아지면서. 귀여워요. 네. 애들이 좀 순둥순둥해서 그런지 그렇게 예민한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차분하네 또. 네. 그리고 그 난관을 넘으려고 하는 개는 한 마리도 없었고 이제 어질리티를 하는 셔틀랜드 십동만 잠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죠? 사실 아까 카메라 보니까 강아지가 들어가는데 반대쪽에 뭐인지 다 알고 있어요. 들어가면서도 보이니까 그냥 이쪽을 가나 저쪽을 가나 내가 굳이 저쪽으로 건너갈 이유가 어질리티 트레이닝을 받은
견종 말고는 사실은 별로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정보가 다 있네. 네, 또 다른 하나는 공포라는 게 그냥 아무 소리에서는 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폐가에 자고 있는데 바람 부는 소리가 난다. 뭐 문 삐걱대는 소리가 난다. 그냥 뭐 폐가에서 나는 소리지.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어떤 정기적인 소리가 난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실판 긁는 소리가 난다. 아유. 막 이러면은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섬뜩하면서 뭐지? 라고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 방금 이 실험에서 보였던 어떤 우리가 사용했던 소리가 그 강아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소리라고는 하지만 강아지에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였을 것 같아요. 아, 공포감을 주지 못하는. 오히려 이 강아지의 어떤 주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라든지 또는 그 소리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하고 들려줬다. 그런 실험 셋업이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모든 상황을 지금 지켜보시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말을 아끼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곽재식 작가님. 화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말씀은 논리적이고 맞는 말씀이었습니다만 네. 들으면서 약간 좀 구구한 느낌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느낌상으로는. 차있죠? 느낌상으로는 사실 네. 솔직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약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화학적인 해답이 있다. 나이스. 저는 이번에 내가 이 판을 먹었구나.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샷. 강렬하게 잡식성, 느꼈습니다. 잡식성. 네. 제가 생각하는 네. 이 미스터리의 이유는 바로 밍크 배설물 때문입니다. 그 배설물? 갑자기요? 밍크가 어디서 나왔죠? 우리 시각했고 청각했죠. 하나 남았습니다. 후가 하나 남았습니다. 화학이지. 자, 들어보세요. 화학이지. 후가. 예. 코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와서 코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게 화학적 자극이거든요. 네. 여러분, 개 물론 귀 좋죠, 그죠? 네. 그렇지만 소리 잘 듣는 사람들 보고 너 개귀네 이런 말 합니까? 냄새 잘 맡는 사람 보고 애기네. 개코라고 하죠. 맞네요. 개 하면 후각 하면 화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나이스 샷.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저는 다리의 3분의 2 지점 그리고 코가 긴 견종들이 뛰어내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특별히 개를 자극하는 솔솔 피어오르는 어떤 냄새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설득된다. 리버풀 대학교의 네. 동물 행동 심리학자 데이비드 센즈 박사라는 분이 네. 저 다리 안에서 자주 서식하는 동물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냄새가 개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쥐의 뭐 배설물, 다람쥐의 배설물, 밍크의 배설물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밍크 배설물에 가장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처음에 이거 듣자마자 그 생각했어요. 여기에 뭔가 냄새가 있을 것이다. 네. 냄새가 나는 느낌이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동물이건 식물이건 분명히 개를 자극하는 어떤 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딴 학자분께서 연구하신 걸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동물 중에서는 밍크가 답인 것 같다라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저는 강하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근데 밍크 배설물이 어떤 성분이 있길래 그렇게 그러게요. 다들 강아지들이 냄새를 맡고 뛰어내린 걸까요? 밍크 같은 경우에는 영역 표시를 위해서 배변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해요. 뭐 그런 동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밍크는 악취가 나는 액체를 내뿜는데 그 냄새가 뭐 독한 것들은 뭐 스컹크보다도 더 독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밍크의 독특한 그 채취 항문샘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 그것이 바로 그 다리의 그쪽 지역에 어떻게든지 많이 묻어있는 상황 밍크들이 유독 영역 다툼을 많이 하는 지역 그쪽에 걸쳐 있어서 그 냄새가 피어오르기 때문에 개들이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밍크 배설물이 그 정도 심한 악취가 나면 뭐 사람이나 다른 동물도 그걸 맡을 수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 개코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네. 동물에 따라서 특별히 그 동물에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냄새가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런 거 좀 잘 알려졌죠. 뭐 개다래 나무나 개박하 이런 거는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한다. 뭐 고양이들이 그 냄새 맡으면 이상해진다. 막 이런 거 좀 알려져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뭐 그게 그런 냄새인가 싶은데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히 특정 품종의 개를 자극하는 냄새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흔히 사양 고양이라고 하는 시베톤이라고 하는 그런 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분비물이 냄새가 독특해가지고 우리 흔히 머스크 향이라고 하죠. 그런 식의 냄새가 잘 나가지고 그 냄새를 향수로도 많이 사용한다. 맞아요. 그 향 좋아. 맞아요. 그래서 어디 속설에는 어떻게 누구를 유혹하려면 어떤 향수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C 모사의 향수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에 들어있는 그 독특한 그 성분 때문에 제규어를 꼬이게 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제규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제규어를 촬영하시는 분들이 그 향수를 갖다 놓고 이제 발라놨다가 제규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촬영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분명히 개들만을 특별히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냄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5m나 떨어진 곳이라고 했는데 개들은 그 먼 거리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건가요? 개코지 않습니까? 사람의 코보다 개코 씨가 이 방송 보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다이나믹 듀오. 사람의 코보다 개코가 한 1000배에서 1억 배 정도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코라면 15m 정도야. 가깝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후각 실험 했습니다. 역시. 했군요. 네, 당연하죠. 네. 힘이 없어요.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기대되십니까? 화학이지 않습니까? 야, 좋습니다. 강아지들은 정말 밍크 배설물 냄새를 맡고 뛰어내린 것일까? 먼저 밍크 배설물을 구하기 위해 동물원에 연락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VN 다빈치노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연락드렸는데요. 예. 저희가 밍크 배설물을 구하고 싶은데 예. 동물원에서 혹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공원에는 밍크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 밍크를 혹시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밍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밍크와 같은 족제비과인 오소리 배설물로 준비했다. 벌꿀 오소리. 얘 성격 엄청 독해요. 오소리 무섭잖아요. 오버툰 다리의 높이는 15m. 안전상의 이유로 높이 대신 15m 떨어진 곳에 오소리 배설물을 놓아두었다. 어머, 웬일이야. 저거는 반응할 수 있겠지. 벌써 될 것 같죠? 뭔가 냄새가 딱 될 것 같죠? 저 냄새 박 프레시하다. 작가님 얘기 듣고 설득됐어요. 될 것 같아. 강아지는 냄새에 반응을 보일까? 강아지의 후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축구장에 모래를 쫙 뿌린 상태에서 지정된 모래알을 뿌리고 난 다음 찾으라고 하면 찾아낼 정도로 후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와, 멋있다. 대박이네. 야생동물의 냄새라서 갈 것 같아요. 아까 막 짖었던 게 소리일 수도 있지만 야생동물의 냄새 나타나면 애들이 짖잖아요, 개들이. 후각 실험을 위해 냄새에 반응하는 순서대로 출전하기로 했다. 기대됩니다. 선수 1번 납작코 퍼그. 코가 긴 강아지보다 냄새에 덜 민감한 퍼그. 오소리 배설물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리 난간에 도착했는데 멈춰선 훈련사를 쳐다볼 뿐.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귀엽냐. 졸려 보이는데. 냄새를 맡을 생각이 없다. 다음 선수는 퍼그와 달리 코가 길쭉한 셔틀랜드 쉽독. 냄새를 찾는 듯한데 아니다. 화장실이 급했나 보다. 다음 선수는 보더콜리와 사냥개 셰퍼드. 냄새에는 반응이 없어서 실험 종료. 밝은 표정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선수 골든 리트리버. 난간으로 바로 직진한다.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네. 냄새를 찾는 듯 뭔가 두리번거린다. 났어? 뭔가 그래도 이상한 걸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난간을 뛰어넘지는 않았다. 그래서 냄새가 더 잘 날 수 있도록 배설물 위치를 가까이 옮겨보았다. 출발부터 격한 반응을 보이는 리트리버. 냄새에 흥분한 듯 난간 너머를 여기저기 확인하더니 드디어 난간을 뛰어넘었다. 봤어.
그리고 오소리 배설물을 향해 돌진했다. 지금 오버턴 다리에는 밍크 서식처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식처라고 하는 것은 한두 마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개체수가 있는 것이고 그마치 냄새는 굉장히 많이 배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냥습성이 강한 개일수록 그런 반응 속도는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파트, 모든 세파트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오늘 맥스는 그 변에 대한 냄새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 견종마다 지니고 있는 습성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런 행동 성향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험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다음에 관심도는 얼마나 높은지, 그다음에 평상시 일생생활 속에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죠. 보셨습니까? 이게 화학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학입니다. 저도 설득이 된 게 실제로 후각이 뇌에서 편도체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막 짖기 시작했던 거를 저는 청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냄새가 나면은 바로 공포가 느껴지죠. 그래서 냄새로 공포나 두려움 또는 적군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흥분 상태가 바로 유도될 수 있어서 후각 가설, 네, 오늘은 저도 동의합니다. 두 분 다 오늘은 우리 곽재시 작가님께 약간 손을 드신 것 같은데요, 두 손을? 그 후각이 개들의 관심을 끄는 원천으로 작용했다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그걸 뛰어넘으려면 시각적인 착시. 아직까지 포기 안 돼. 착시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율 배반적인 경쟁하는 가설이 뭐 착시도 좀 있었다고 해주죠. 여유. 상호 보완하는. 저 청각하고 공포 얘기했어요. 공포도 있잖아요. 공포도 역시 우리 모든 과학자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이렇게 모여서 정답이 유추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기에 저렇게 희생된 개들이 되게 불쌍하다라는 생각 들면서 우리가 미처 감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개들이 이렇게 갑자기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산책할 때 목줄 이런 거 꼭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인형에 관련된 거라고 들었거든요. 자, 일단 세계 3대 공포 인형은 에나벨, 맨디, 로버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맨디는 약간 각에 따라서 좀 약간 눈 마주칠 것 같은 각도 아니에요? 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심리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쎄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3대 공포 인형을 뒤이을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 혼자서 움직이고 사람을 위협하고 말까지 걸어온다는 저주받은 인형들. 뭐야? 인형들은 그 주인들이 겪은 섬뜩한 경험담과 함께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인형. 아이가 인형이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며 자기 방에 두길 거부했다. 아이에게 줄 계획이라면 절대로 사지 말 것. 절대로 아이 곁에 두지 마라. 그 이야기에 이끌려 직접 구매해본 제작진. 아니 진짜 왜 사요 저걸? 왜 사요 저런 걸? 마침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있다. 저기 있어.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어디? 와, 깜짝아. 놀래라. 과연 주인들의 말처럼 정말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걸까?
난 인형이 무서워. 진짜 싫어요, 저런 인형. 2015년 한 영상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인형이 자신이 안고 있던 십자가를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뭐야, 움직였어? 대낮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렇죠. 어두울 때.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영국의 심령 연구가 제인 해리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인형은 한 남자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인형의 전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히며 본인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꼭두각시 인형을 자신의 방에 둔 뒤로. 꼭두각시라고? 뭔데?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존은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깊이 잠든 어느 날 밤, 목을 조여오는 답답함에 눈을 뜬 존은 안 돼. 아우.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 우시겠어요, 교수님. 어떻게 울보야, 울보. 제인은 존의 꼭두각시 인형을 가져와 유리 상자에 가둔 채 어떤 물리적 영향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인형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유리 상자. 근데 움직인 거야?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말로 인형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제인은 17년 동안 심령 현상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정확한 물리적 움직임을 관찰한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터넷을 술렁이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인형이 자유자재로 표정을 바꾸는 충격적인 영상. 눈이 움직여. 얼마? 영상 속의 인형은 1972년 멕시코의 엠사에서 만든 소시라는 인형으로 팔을 돌리면 표정이 바뀌는 구조로 인기를 끌었는데, 브라이언은 본인의 소시 인형에 악령이 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뭐야, 표정이 바뀌어? 진짜로? 악령이 깃든 인형으로 유명한 에나벨 인형 옆에 소시를 놓은 후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뭐지? 인형들이 놓여있던 장식장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에나벨 인형이 혼자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 정말 인형의 악령이 깃들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낸 찰나의 순간이었을까? 두 번째 미스터리 영상은 인형이 살아있다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준복 씨 또 이제 비아냥 그러실 건가요? 아니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하실지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중간에도 아니, 우리가 폴터가이스트 편도 그렇고 약간 비슷한 주제를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인형들 안에 혼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걸까? 일단은 좀 의심부터 해봐야겠죠. 역시 존 박사. 중간에 그 영상을 찍으시는 분도 막 서랍에서 에나벨이 떨어지고 하는데 창문에 바람이 불더라고요. 커튼이 움직였어요. 그것도 봤었고. 예리하다. Didn't think that she's plastic or rubber or whatever the fuck you all say. 뭔가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저는 원래 저런 기이한 현상을 무서워하는 편이긴 한데 이 녹화 때는 좀 그 무서움이 덜해지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전문가분들께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시니까 네. 아 굳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맞아. 오늘 우리 장 박사님께서 너무 사탄 인형 너무 싫어요 막 이러시니까 개인적인 그런 인형에 대한 약간 공포가 있어. 우리 아이한테 사주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눈 떴다가 눈 감았다 하는 인형들 있잖아요. 맞아요. 괜히 싫어요. 좀 깨림칙하죠, 왠지. 일단 저는 쭉 보면서 단서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영상들을 보면서 일단 언제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혹시 눈에 띄신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형이 움직인 것 같아. 낮인가요, 밤인가요? 밤이었어요. 주로 밤이죠. 그다음에 저 화면 찍힌 것도 막 쨍쨍한 바깥에 햇볕에서 찍은 영상이 있나요? 뭔가 집에 이렇게 커튼도 쳐져 있거나 약간 으스스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원인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시스템에 기인하는 거다. 그리고 움직인 이유는 모션 애프터 이펙트 때문이다라고 모션 얘기하는 애프터 거예요. 이펙트. 일단 우리가 늘 여러 정보가 빛의 형태로 우리의 망막에 와닿고 시각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잖아요. 그럼 낮에 그 정보가 더 많을까요? 밤에 더 많을까요? 낮에 훨씬 빛이 많이 오죠. 밤에는 빛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제 센서라고 생각할 때 신호가 얕을 때 조그만 신호에도 반응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신호가 많을 때 반응을 할까요? 별로 없을 때. 민감하게. 그러니까 밤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각 시스템이 뭐가 한번 좀만 있어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깜짝 놀랐어요. 신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치가 내려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조용할 때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되게 시끄럽게 그렇죠. 들리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민감해져 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까지도 뭔가 안 움직였어도 움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민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라는 걸 뇌가 인지하는 것도 조금 특별함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저 보라색 점을 30초 동안 보셔야 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눈을 막 움직이거나 딴 데를 보거나 하지 말고 딱 30초 정도만 저 점을 계속 바라봐 주세요. 아, 보라색 점? 네. 점에만 집중해서 쭉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엑스플레이터 쭉. 네네네. 계속 올라가는 거 올라가네. 따라가지 말고 계속 점에 따라가지 집중. 마요. 네. 자, 이제 물이 흘러. 내려온다. 물 흘러요. 처음에 봤을 왼쪽이 때. 흘러. 왼쪽이 흘러. 물이 흘러. 내려온다. 물 흘러요. 처음에 봤을 왼쪽이 때. 흘러. 왼쪽이 흘러. 자, 아까 그 무늬를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금 저 사진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 저 동영상이 아닌 거죠. 동영상이 아니에요. 와.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사진이에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닌가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약간 천천히 그죠? 내려왔죠. 내리는 것처럼. 우리 내려왔죠. 신기하다. 모션 애프터 이펙트예요. 사실 모션 애프터 신기하네요. 이펙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가 주변에 이런 움직임을 보는데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뇌와 이 시각은 알았어. 저게 기본 모드구나. 흐르고 있구나. 라고 그걸 기본으로 보거든요. 그러다가 딱 화면이 바뀌고 안 움직이는 게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메커니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봤더니 저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네네네. 우와. 모션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고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재밌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형을 볼 때도 사실은 어둠 속에서 또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화면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책을 보고 있는데 계속 눈을 움직이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딘가를 봤어. 그러면은 뭔가 안 움직였는데도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죠. 뭐죠? 뭐냐면 폭포가 무섭나요? 아니요. 방금 움직였지만 오 신기하다 이렇지. 네, 맞아요. 무섭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인형이 움직이면 무섭잖아요.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뇌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살아있는 존재의 움직임인가 아니면 물질계의 움직임인가 이걸 다른 시스템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근데 인형의 경우에는 사람처럼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물질계이니까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면
얘는 원래 움직일 수 없는 건데 라는 걸 뇌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칙을 깨니까 섬뜩한 거죠. 무섭지. 와. 아우, 꼭 불빛을 저렇게 한다니까. 어두럽게. 약간 살아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안 들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죠. 괜히 막. 얘? 살아 움직이겠어? 분명히 실례니까 신발을 벗겨봤어. 왜 하필 저주인이라는 거. 신경이 쓰이거든. 싸워. 왜 안 들어가는 거야? 무섭게. 네. 설마 해줄게요. 네. 빛의 속도로 가야지. 무서우니까. 녹화하고 올게. 이모한테 저주 안 걸 거지? 잘해줬으니까. 자, 이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이 깜짝이야. 다른 데 앉아 있어?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왜 그래? 왜 그래? 깜짝 놀랐어. 왜 그래? 어느 정도로 찐이었냐면 욕 나올 뻔했어요. 진짜 놀랐어.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근데 왜냐면 저 저주의 얘기를 듣고 이 인형을 받은 순간부터 얘를 앉혀놓고 뭐 리딩을 하건 계속 얘 움직임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인 것 같은데? 움직인 것 같은데? 이러고 얘가 눈을 계속 뜨고 있으니까 맞아. 눈 마주친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아이 깜짝이야. 미안한데 다시 너 있던 대로 가줘. 보면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걸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경향을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를 매지컬 아이디에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마법적 사고 또는 주술적 사고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행운의 편지 보내면 이거 분명히 스팸이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찜찜해서 사람들한테만 보내잖아요. 보면 이런 마법적 사고가 조금 더 강한 사람들이 뇌에서 이제 여러 이벤트에 도파민 분비가 더 많이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법적 사고는 사실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잖아요. 아까 행운의 편지 받으면 찝찝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있는 레벨에 이야기가 쌓이면서 거기에 마술적 사고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맞아. 나 이거 그렇게 본 것 같아. 라고 한 이야기가 또 가미가 되고 이것이 좀 괴담. 인형을 보고 뭐 저주 얘기를 듣고 무서워하는 그런 거를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만들어졌다. 어허. 이제 옛날에 지푸라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해서 인형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막 찌르고 근데 자기 원수.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 누가 그걸 만들어서 줬었는데 뭐 저주 이런 건 아니고 귀엽게 생겨서 장난을 많은데 이거 버리면 저주 받을까 봐 실제로 몇 년 동안 저 집에 갖고 있었어요. 얘가 나 막 괴롭힐까 봐. 웬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에 되게 좀 잘 믿나 봐요. 그러네. 지금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어마무시한 비밀이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뭐야? 더 무서워요. 다른 인형이야. 다른 인형이었어요? 아, 주문은 했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이라니. 우와.
저주 인형이 아니었어 그러면? 전 사기당한 거군요. 그러네. 자, 하지만 처음 영상에서 우리 모두 실제로 인형이 움직이는 걸 봤단 말이죠. 김범준 교수님, 물리학 관점에서 이 현상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형이 움직이는 현상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제 물리학자로서의 입장입니다. 역학적 평형 상태. 예를 들어 어떤 비탈이 있는데 그 비탈 위에 구슬을 아슬아슬하게 잘 올려놓으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약간만 이 경사가 움직여도 구슬이 굴러내려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구슬이 위에 있을 때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역학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것들은 더 에너지가 낮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팔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인형이 있다고 치면 그 인형의 팔은 당연히 아래를 향해 있을 때가 역학적인 평형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인형의 팔이 올라가 있다면 그럼 인형이 올라가 있는 어떤 테이블이 약간 진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면 인형의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눈 돌아가는 인형 같은 경우에 팔 움직임하고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할 때. 그러니까 팔을 만약에 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팔을 안 보여주고 얼굴만 보여주면 눈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 인형에서 예를 들어 제가 그 하나를 뭐 갖고 왔는데요. 뭐예요? 와. 마술? 손수건? 귀신 들린 손수건입니다. 오. 이 손수건에는 학의 혼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학이요? 아하. 오. 재밌다. 와, 우리 코딱지들이에요. 아, 저거 살래요. 학은 너무 귀여워. 이 상태의 모습일 때가 지금 이게 더 역학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서 이렇게 펼쳐져 있던 이 상태보다 신기하다. 나중에 학의 모습일 때가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근데 가만히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돼? 네, 처음 봤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인형이 움직이는 게 크게 무서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곽재식 작가님, 화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이 인형의 움직임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인형의 움직임, 네.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열팽창.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열차의 선로를 연결해 놓을 때 따닥따닥 붙여놓지 않고 사이에 약간씩 틈을 주면서 선로철을 배치를 해놓는데 그 이유가 여름철에 열을 많이 받았을 때 너무 늘어나가지고 서로 비틀리지 말라고 어느 정도 공간을 주는 거죠. 또 전깃줄을 이렇게 가설을 할 때 전깃줄 팽팽하게 당겨놓으면 보기도 좋고 전깃줄 값도 조금이라도 덜 들 거 아니에요. 깔끔하지 또. 네, 그런데 보통 살짝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겨울철에 오그라들었을 때 너무 팽팽하게 해놓으면 끊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약간 느슨하게 해놓는다. 이런 거 교과서적인 예시예요. 열팽창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양이 변형되고 걸림쇠가 있는 부분, 관절이 있는 부분이 모양이 변형되면서 움직임이 달라진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정말 강력한 가설. 이거면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있다. 무적의 가설 하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니, 대단합니다. 무적의 가설. 자, 어떤 가설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신비로운 현상이 있을 때 어떤 귀신이나 마귀, 악령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인터넷 시대에 신비로운 것, 알 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항상 떠올릴 수 있는 마법의 두 글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혹시 조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작. 저는 사실 이런 공포 영상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좀 무서움도 많이 타지만 또 그러면서 무서운 소설을 쓰는 거 이런 것도 직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많이 보다 보면 저거 분명히 조작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 영상을 편집했다, 조작했다,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문가에게 정밀 분석을 맡겨봤습니다. 저렇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주시는구나.
보내주신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파일 자체만으로는 위변조 판단하기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영상 분석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느 방식으로 위변조가 됐는지를 유추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들 수 있어. 아, 이거는 정말 조작 같은데. 이거 만들 수 있어. 아, 이거는 정말 조작 같은데. 첫 번째 동영상은 적외선 카메라로 찍힌 이제 인형의 얼굴 모습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형 스스로가 이제 눈동자도 움직이고 그리고 입 모양도 움직이는 좀 기이한 현상이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화각의 변화인데요. 보이고 있는 이 인형의 모습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인형이 움직인 게 아니라 카메라 자체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고요. 우와, 저분 대단하시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눈가에 보이는 이 흰색 광원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광원을 보시는구나. 광원이 변한다라는 거는 이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촬영 당시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야, 전문가는 전문가시네요, 진짜. 이건 뭐야? 이 동영상을 이제 분석하기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동영상 자체가 굉장히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영상 처리 기법 중에서 안정화 기법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영상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신 장면이 그 흔들림을 최소화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 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마네킹을 보게 되면은 마네킹 역시 굉장히 흔들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선반을 흔들게 된 거고 흔들린 결과가 인형의 손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낮 시간에 이제 촬영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인형의 오른편에 십자가 나무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제가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에서 밝게 빛나는 광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와. 근데 이 광원이 사실은 저 나무 십자가에서 관찰이 될 수 없는 속성의 물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보내주신 동영상 자체가 좀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본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쵸. 재가공된 동영상으로서 프레임에 대한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형이 일부분을 촬영하고 있거나 혹은 인형 주변의 대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인형 스스로 움직였다기보다도 어떤 인위적인 것들에 의해서 인형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원하다. 속 시원하네. 시원하다. 사이다네요, 사이다. 역시 전문가. 역시 아. 전문가시다. 자, 이렇게 전문가분이 꼭꼭 짚어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파고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네. 움직이는 인형들 모양들 중에 이렇게 뭐 고개 돌아가고 갑자기 뭐 일어나고 이런 것들 잠깐 보셨던 것 같죠? 네, 그거 좀 무서워요. 그거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스스로 일어나는 인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고개를 움직이는 인형. 고개 드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있어. 건전지 없이 우는 아기 인형까지. 대체
무엇일까? 어렵게 영상 속 인형들의 행방을 찾은 제작진. 그 섬뜩한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바로 그때 영상 속 그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거 건전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줄을 매달았나? 피아노 줄 같은 거? 갑자기. 세상에. 갑자기. 세상에. 인형 앞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이 남자. 오늘의 실험을 위해 마술도구 제작가의 도움을 받아보았다. 방금 영상 우리가 다 찍은 거예요? 저걸 만드신 거예요? 네, 이 아기를 이제 앞으로 기울이기 위해서 모터를 사용할 겁니다. 장난감 안에 이런 이제 이 모터 끝부분에다가 낚싯줄을 감아줄 건데, 그리고 충분히 감아준 뒤에 낚싯줄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고 아기의 목에 걸어줍니다. 이 모터를 고정하기 위해 나무젓가락을 붙여줄 거예요. 모터에 전원을 넣어주면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장난감 모터로 만들어낸 스스로 몸을 일으키는 인형. 기묘한 움직임으로 소름 돋게 만든 이 인형은 네, 이 인형에 이제 키친 타이머를 이용해서 목이 돌아가게 만들어 볼 겁니다. 키친 타이머를 이용한 트릭. 키친 타이머. 이거. 그럼 돌아가죠, 당연히 그죠? 목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 목 부분에다가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쑤시개 뚜껑을 사용할 겁니다. 와. 그리고 양면 테이프로 이 키친 타이머를 머리 위에 붙여줄 거예요. 어머. 감쪽 같아요. 그리고 목을 돌려주면 키친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목이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완성된 인형에 그럴싸한 배경과 각도가 더해지면 감쪽같이 탄생한 스스로 고개를 돌리는 인형. 와, 야. 영상 편집 없이도 저게 가능하네요. 그러네요. 네, 영상 편집인 줄 알았는데. 건전지 없이도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모두를 놀라게 한 이 인형의 정체는 이거 참 잘 찍은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진짜 같이 찍었어. 눌러보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뒤에 있는 모드를 빼서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줄 거예요. 뒷면에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 전선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의 전선이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를 해주고 다른 곳에서 전원으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드론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그리고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선에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적외선 리모컨을 이용해서 작동을 되게 만들었고요. 건전지가 없어도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허무해지기도 하고. 네.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 인형을 세팅해준 뒤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현실감을 더해주면 건전지 없이 혼자 오는 공포의 아기 인형 완성. 저 앵글이 너무 무서워. 이처럼 간단한 트릭으로도 살아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역시 저주 인형은 없네요. 그러니까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근데 왜 유독 인형에만 이런 공포 괴담 얘기가 많은지
혹시 불쾌한 골짜기 이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뭐죠? 우리가 그냥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사람과 별로 많이 안 닮은 거, 아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냥 웃고 있는 모습, 이모티콘 같은 거.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냥 귀엽게 생긴 이모티콘이구나라고 하는데 네. 그 사이에 애매하게 적당히 사람을 닮다 만 듯한 모양이 있을 때 불쾌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형이나 뭐 로봇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을 때 사람을 애매하게 닮게 만들어 놓으면 약간 불쾌하고 섬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점점 더 진화해가고 지능이 발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뭔가 우리가 불쾌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약간 생존 본능하고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생물이면 안 움직이거나 내가 예측이 돼요. 확실하게 사람이면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걸 또 알아요. 그렇지.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근데 무생물도 아니고 이러면은 되게 의심도 가고 뭔가 믿음이 가지 않고 되게 싫은 내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뭔가 그 인간을 애매하게 흉내냈을 때 우리는 가장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살아 움직이는 인형은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움직인 심령 현상인 걸까요? 아니면 설명 가능한 과학적 현상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인류의 기술이 만들어낸 조작인 걸까요?